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이 언제 오나 기대하면서도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늘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오늘은 정의의 시간에 가장 어울리는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가 필요한 순간마다 계셨던 분이고요. 억울한 분들, 그리고 특히 약자의 곁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신 인권 변호사이기도 하십니다. 김형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정의의 시간에 모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정의로운 행동, 결정을 했다 하는 게 있다면 하나만 좀 꼽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혁대항 사건 얘기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이제 74년에 그 민청학년 학생들 데모의 주동의 배우다 이래가지고 북한에 사주를 받은 인혁대항 이 사람들이 북한 걸 실행했다 이렇게 이제 잡혀가서 1년 만에 재판받고 사형 선고 확정되고 나서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8명이 사형 집행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75년도 일인데, 네. 그 후에 뭐 89년 정도부터 저희가 재심 준비를 계속하고 애쓰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약간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최고의 빨갱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 재심하면서 이거 재심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무죄 받았고, 네. 또 국가 배상 받고, 그래서 그때 8분 말고 또 15명 정도가 또 무기징역 이렇게 형을 받아서 7, 8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은 뭐 풍비박산이 됐고, 그래서 그 끔찍한 마치 우리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사법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건에서 그분들 신원이 이제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 나라에서 만든 묘지에 묻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나 가족들, 또 그 사상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반성, 그리고 위로, 네. 이런 거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은 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과 의사 모녀를 남편 외과 의사가 죽였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목욕탕 욕조에서 이제 떠올라서 발견이 두 사람이 됐고 불도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랑 아기 딸 같죠.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라서 제가 그거 처음에 보고는 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제가 저런 놈은 잡아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변호사한테도 했던 건데, 네. 사형 선고받고 저한테 그 사건이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치소에를 한 서너 번 가서 처음에 맞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는데, 이를테면 자기가 출근한 이후에 부인이 화장을 하고 나가는데 그 사체에 보면 화장기가 딱 있어요. 네. 눈썹 탁 칠하고. 그래서 야, 이건 뭐 당신이 출근한 이후에 나온 이거 눈썹 칠했으니까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되네. 눈썹 칠했으니까. 그랬더니 이건 문신이라고. 그래서 이거 문신이라고 너한테 불리한 건데, 근데 네. 계속 문신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식기세척기에 관한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면 자기한테 유리해지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뿌득뿌득 그 프레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범인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 사형 선고 받았던 사건을 맡았죠. 그래서 한 7년에 걸쳐서
사형, 무죄, 또 대법원에서 사형 취지, 또 내려와서 무죄, 무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았죠. 사형 선고 만약 확정됐더라면 97년에 마지막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형 폐지 국가 지금 23년째인데 네. 마지막 사형 20몇 명 집행될 때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억울한 게 벗겨져서 네. 지금 어디 시골에서 시골 의사로서 이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죠. 그래서 예. 그 사람 생명이 하여튼 법에 의해서 무고하게 몰렸다가 다시 법에 의해서 풀렸다라는 점에서 이거 참 이런 사건 내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김용태 변호사님을 알게 된 게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 전에 시국 사건은 사실 저는 잘 몰랐었고 네. 나중에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형사 변호사라는 것은 검사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그 의뢰인의 피고인의 형량을 좀 낮추는 정도의 역할, 그 정도 이외에는 사실 많이 못 봤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감성적인 호소를 주로 하는 모습만 봤는데, 김용태 변호사님은 누가 봐도 범인, 누가 봐도 살인범, 그리고 경찰 검찰이 아주 강하게 그 기소해낸 사건에서 증거나 증거 수집 절차의 그 아주 원칙적인 형사소송법의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승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 시대에 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전공법, 그 계기는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건이 워낙 많고요. 예. 검사들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해요. 네. 좀 안 된 말씀이지만 경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열심히 파고 들어가면 무죄가 날 사건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한테 이거 유리한 그런 법정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수사가. 네. 요새는 좀 많이 과학적으로 바뀌었지만 김용태 변호사님 덕분에 많이 과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볼 그래서 때는. 네. 그 예를 들면 뭐 그 모녀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딱딱하게 시체가 굳은 시간 같은 거를 측정하는 거라든지 위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세기의 자료들 갖고 우리 법의학자들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하여튼 의사들 도움 받아서 최신 자료로 방사능을 음식을 먹여서 위에 남는 시간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신이 딱딱히 굳는 것도 그 외국의 법의학자를 초청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죠. 예. 한국 법의학자들은 19세기 거 갖고 하고 있고 우리는 21세기에 가까운 그런 자료들을 냈거든요. 그리고 스위스 법의학자 그때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에 걸리는 시간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서 올라갔는데 또 유죄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불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집을 아파트를 똑같이 졌어요. 네. 그 소방학교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각종 자료를 넣고 불을 질러봤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측정했는데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인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건 한 100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 20개밖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지어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때 화재 양상 이런 거 다 보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전제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라는 피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런 법원 같은 걸 지키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원래 법조인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지셨었나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답답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들어가면 한 보름 정도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전교생 모아놓고 풍금 치고 거기서 무용하고 막 이랬거든요. 율동, 뭐 나비야 이런 거 부르고 그랬는데 학부형이 뒤에 와서 있으면 나는 무용은 안 하고 우리 엄마 어디 있나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저기 도대체 적응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2학년 올라가서 좀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반장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나 똑같았어요. 반장이 막 그 권력이 막강해가지고 떠드는 애들 있으면 다 이름 적어서 선생님한테 이르고 심지어는 그 친구는 이 잣대를 이렇게 30cm 자를 대나무 잣대를 세워서 애들을 막 때려요. 오. 그리고 화장실에
쉬는 시간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그리고 막 제가 대신 싸운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반장이 됐어요. 투표하는 거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뭐 좀 내가 너무 거꾸로 그 반장이었던 친구 너무나 속상했겠다. 왜냐면 내가 너무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다 절 찍어주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이게 뭐 똑바로 안 된 거는 좀 바로잡고 싶은 이제 타고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사실은 뭐 성적순으로 이게 과를 갔거든요. 뭐 공부 좀 하면은 법대 가고 상대 가고 이렇게 서열화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너무나 후회를 했어요. 이거 내가 법대 괜히 왔다. 그래서 맨날 4학년 내내 그냥 딴 데 가서 뭐 소설 뭐 이런 거, 뭐 종교 이런 거 많이 강의, 최소한 강의만 듣고 법대 거는 나머지는 다 탁과에 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고시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안 하니까 네. 그때 제가 대학 때부터 이제 같은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예. 우리 장인될 분이 저놈은 고시도 안 보고 저거는 그때 고시 안 보면 룸펜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우리 그 손이 동서에 의사였는데 그 친구들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예. 4학년 졸업 끝날 때쯤에 이제 고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이쪽으로 안 왔을 것 같아요. 사랑을 쟁취하기 대학원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대학원을 다른 과로 갔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냥 어떻게 보자면 뭐 소위 말하는 권력 의지라든지 이런 권위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전혀 없은 건 아니고요. 반장을 한 거 보면은 반장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셨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그 사건들 맡으시고 시대 상황에 직접 몸으로 부딪히시면서 용산 참사 판결도 그렇고 변호사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판사든지 혹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도 갖추고 계셨고 이런 위치에서 조금 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쪽에 대한 도전을 안 하셨죠? 제가 그 82년인가 1년에 그 북부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검사 시보는 꽤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똑같이 사건 입건도 하고 막 구속도 시키고 막 이럴 수 있었는데 네. 저한테 그 택시노조 위원장이 잡혀왔는데 택시가 하루에 일당이 있잖아요. 하루 얼마 벌어서 산악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노조위원장이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산악금을 못 냈는데 그걸 횡령으로 해서 구속시킨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그때는 노조가 지금처럼 아예 없을 때예요. 81년, 2년에는 노조가 없을 텐데 이 택시 이 위원장이 순댕이가 되니까 그 어영 노조위원장으로 이제 회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착하니까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택시 회사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났네. 그래 횡령으로 딱 잡아놓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와서 제가 그걸 이제 무혐의 이제 무죄 석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꾸로 택시 회사 그 상무를 구속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검찰 그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내 위에 있는 부장검사 뭐 이런 양반들이 이 미친 막 욕을 하면서 너가 뭐가 검사가 되면 나라 말아먹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도 욕을 먹어서 저기 화장실에 가서 막 울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제 사건을 뺏어다가 검사 동일체니까 부장이 가져가다가 다시 거꾸로 다 내가 풀어줬던 기사 구속시키고 예. 그 상무는 풀어주고 제가 사실은 그거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북부지원 현직 판사들한테 저기 상담도 받았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이렇지 않냐.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아마 노조원들이 처음에는 막 제 방에 부글부글했어요. 이거 이런 검찰에 이런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자기네 편 들어주니까 예. 전 편 들어준 건 아니고 원칙대로 한 것뿐이에요. 법대로 근데 원칙대로. 네. 그러더니 결론은 다 원점으로 가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나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전철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수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윤 MC가 계시면은 예. 저 사람을 파란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어떤 모양이겠지? 여기 우리 표 전 의원 죄수복 입으면 어떻게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내가 잠깐 그거 정말 쥐꼬리만한 그 3, 4개월인가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좀 아니다. 사실은
제 친구 중에 검사로 나갔던 중에 그렇지 않고 그 인간의 심성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는 그 검사란 직책 또는 뭐 국회의원이란 직책, 대통령이란 직책 이런 게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타고나고 전부터 자기는 판사, 죽어서도 판사라고 생각해, 검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실은 판사, 검사, 뭐 고위 공무원 또 종교인들 있잖아요. 신부, 목사, 스님 다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신부, 죽어서도 스님. 그게 되게 다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주는 그 압박감, 그게 사람은 이제 망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 자리하고 동일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여튼 그냥 이렇게 변호사로서 굴르는 게 정답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가도 자리가 이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뭐 정치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이제 존경받는 법조인들께서도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아서 되게 실망을 안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천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저런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 진행자 표현께서도 의원을 하다가 관두셨지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런데 그 아주 괜찮은 분들이 법조인이나 괜찮은 분들이 의원이 되거나 뭐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그 가지고 있던 뜻 그런 것이 대개는 이제 공동체를 잘 키워나가고 정말 공평하고 뭐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글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면 정치는 또 정치의 나름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정치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상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막 부닥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 이제 갈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이상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면 난 나간다. 이분 이게 그렇고. 그게 이제 그래도 나는 여기서 참고 이걸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소신이라 이런 걸 자꾸만 눌러야 되고 그리고 그 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 중간에 이런 과정 이런 걸 좀 내가 좀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버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그게 정치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잘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가. 근데 끝에 가서 그런 분들이 완전히 그래 매몰돼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결과로 가는 게 그게 정치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일반 대중들이 그걸 몰라주거나 자꾸만 오해하거나 막 그 악의적 그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 감당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치인 중에 뭐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불행해졌잖아요. 그거 보면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님께서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지금 이사장도 맡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 운동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 폐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창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치과에서 모녀 살인사건 때 그 끔찍한 현장을 보고 저런 놈은 그냥 잡아서 죽여야 된다.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그게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렇죠. 응보관념이에요. 누구나 다. 사형폐지론자도 그냥 탁 감정적으로 얘기하라면 그런 말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네. 요새도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N번방 같은 거 보면은, 저런 녀석은 저건 정말 아주 그냥 그 보복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과연 그걸로 전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아까 그 사건, 이 사람 사형과 무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건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살거나 죽거나 문제인데 그걸 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실수가 너무 많고 또 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도 오판이 많이 날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전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응보관념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측면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이성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똑같이 그 사형 그 범인처럼 흉악범처럼 또 그 목숨을 또 죽이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형 폐지 운동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속마음과는 달리 저 나쁜 놈 죽여야 된다는 속마음과는 달리 겉으로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애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 사형 폐지 운동하면서 그 헌법을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네. 헌법이라는 게 그 헌법 10조 10 이런 데 보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형 폐지 토론을 많이 나갔어요. 십수년 동안 맨날 나갔는데 그러면 존엄과 가치 제가 이렇게 물어요. 상대방한테. 자, 저기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그 뭐 끔찍한 범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네. 아니면 N번방의 그 주인공 이런 사람들, 조두순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 그럼 국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헌법에 보면 그 국민도 존엄하다고 써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도 존엄하잖아. 헌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헌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존엄하니까 목숨을 끊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헌법이 우리나라 좀 참 나는 그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에요. 그게 헌법이 그런 사람도 존엄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다.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부처라는 걸 알면 그거는 그 순간에 이제 부처다. 네.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종교적인 그런 화해 용서 또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한 형제 이런 의식들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런 의식들이 헌법에 그게 딱 들어온 거라서 옛날에 법대 다닐 때 헌법 공부하면 하품만 났거든요. 이거 무슨 뭐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그런데 사형 폐지 운동을 딱 하면서 보니까 이건 공자님 말씀이 아니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와닿는 규범으로서 그게 딱 헌법에 들어갔다는 건 이건 종교가 우리 헌법에 들어온 거이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실행하려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감정, 뭐 그게 본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쁜 흉악무도한 범죄자를 보면 저건 똑같이 죽여야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일반적 감정이지만 국가의 차분한 이성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우리 헌법적 가치 그리고 혹시라도 사법부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여지, 누명을 쓰고 인혁당 사건처럼 억울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 폐지란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이성적인 노력이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계속해서 95년부터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형 폐지에 대한 운동도 시작을 하고 법안도 계속 발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면 여전히 국민의 많을 땐 80%, 또 적을 땐 60% 이상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합의란 것은 힘드니까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일단 폐지를 시키고 나서 여론을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문제입니까? 김수환 추기경 살아계실 때 이제 저보고 김 변호사 왜 맨날 그 토론에 나가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응보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쁜 놈은 죽여야 되고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제대로 벌 받으라, 지옥 가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토론으로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세계 여러 가지 그 전례를 봐도 여론조사하면은 사형제 폐지 여론은 반 넘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많이 나도 폐지하라는 건 한 30%, 40%. 우리나라도 그 공지영 작가가 썼던 뭐죠?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우행시. 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사형 폐지 여론이 한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흉악범이 나오면 확 올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프랑스도 30 사형시키라는 게 3분의 2 정도 됐거든요. 늘. 그런데 80년대에 그냥 폐지시켜버렸어요. 정치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국민의 여론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가상의 국민들,
정상적 이성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다. 그 이성적 국민들은 사용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 헌법을 만든 국민들은 존엄하다고 했으니까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해서 폐지한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더니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폐지하고 나니까 잘했다가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그 유럽 연합 전체에서 저걸 받았거든요. 요새 헌재 재판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EU에서 저한테 자기네들 메시지를 줬는데 헌재에다 내라고. 네.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런 폐지나 이런 거는 정치적 여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폐지 헌재 거기 결정문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뭐하러 법이 필요하고 재판소가 왜 필요하고 정치가 왜 필요하냐. 그건 여론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러면 이제 사형제 폐지를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그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처벌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종신형이라고 해서 종신형을 저희가 대안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5대 국회부터 지금 21대까지 5번인가 하여튼 계속 법안 내면 맞습니다. 예. 회기 끝나면 그냥 자동 폐기. 그런데 한때는 173명까지 동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300명에 173명이면 표결만 하면 이기는데 법사위에서 막았어요. 이걸 계속. 법사위는 다 법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안의 대안으로서 종신형을 내면서 거기도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이 하여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종신형이 있고 가석방 감형이 가능한 종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 사회적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이 일단 가고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전에 워낙 많이 죽였잖아요, 독일이. 네. 그러니까 반성으로 아예 독일 헌법에다가 사형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가다가 한 20년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위헌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종신형을 풀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서 상대적 종신형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단계를 밟으면 우선은 절대로 풀어주지 말고 유럽 연합 전체가 사형 폐지했거든요. 그리고 그 폐지 운동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우리나라한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 제15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그 형법 개정안이죠. 그냥 회기 동안 잠자고 있다가 자동 폐기 반복해 오고 있고 역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대선 공약에서 폐지론자죠. 네, 사형 폐지를 공약하셨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하겠다라고 공약했지만 그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사형제도라는 게 폐지도 공약하지만 결국은 못하고요. 집행도 내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진보든 보수든 사형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다들 약해지고 자기의 주장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형 폐지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어요 보통. 네. 하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수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도 그랬고. 그런데 막상 이걸 표결하면 나중에 선거에서 흉악범을 살려주는 국회의원 이래가지고 표가 깎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서워서 표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재 쪽을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처음엔 7대2다가 5대4다가 점점 이제 폐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분 중에 청문회 때 3명만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유리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분도 또 자기가 이거 결정할 때가 되면 또 딴 소리 할 수도 있긴 한데 예. 저희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네. 국회와 헌법재판소 투트랙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헌법소원 진행 중인데 그 진행 상황과 예상하고요. 국회에서의 폐지 어느 쪽이 더 그래도 좀 더 가능성 있고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헌재가 좀 빠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헌재가 사회의식이 바뀌면서 재판관들도 자꾸 차츰차츰 7대2, 5대4, 요번에는 이제 거꾸로 6대3쯤 되면 폐지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고 그 대안으로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을 가고 이제 폐지가 되면 국회에서 그런 입법을 하겠죠. 해야 되죠. 예.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좋은 소식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 유엔 총회에서 2년마다 그 모라토리엄 선언하거든요. 사형 집행하지 마라 선고는 하더라도.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기권해 왔어요. 계속 기권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엔 의정서에 가입하면 되거든요. 사형 폐지하는 의정서. 그 눈앞에 두고 있다. 네. 어쨌든 네. 네. 그래도 이제 보면은 사형제 이거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막 정말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거나 봐도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도 인간이 게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 헌법에서 존엄하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건 안 된다. 라는 이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죠. 그러니까 현실과 당위의 괴리가 되게 크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 사회가 문화국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그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촛불까지 지나가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역작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주장을 막 분출시키거든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같이 돼버렸어요. 뭐 진보에서도 진보 내부에서 엄청 싸우고 있고 보수에도 그러고 있고 진보 보수끼리 말도 못하게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은 남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느냐가 사실은 모든 인간의 싸움은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하는 가치를 둘러싼 싸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하는 이익.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싸움은 가치와 이익을 둘러싼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서로 자기 가치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이 옳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정치고요. 그 정치를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그 이익을 갖다가 가치를 잘 배분해 주는 거, 적절하게 정의에 맞춰서 각인에게 그의 것을 이루고 있죠. 자기한테 맞는 가치와 이익을 다 배분해 주는 게 정치인데 그거가 잘 안 돼 갖고 지금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궁극적으로는 가치와 이익을 적절하게 이제 사회적 그 화합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이게 이익이 막 가치가 막 분출해서 서로 내 가치가 옳다고 싸우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힘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비교적 정의와 평화로운 사회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사형제 폐지 관련해서도 이게 꼭 진보의 가치만이 아니다. 보수에서도 생명이나 자유의 가치는 뭐 보수에서 지향하는 가치 아닙니까? 특히 뭐 베카리아의 죄와 형벌 같은 경우는 뭐 보수의 그 고전이지만 거기서도 사실은 19세기에 이미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사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만약에 이것이 상대방에서 주장을 하면 자기들의 가치에도 부합해도 무조건 반대를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과도기니까 시간만 가면 해결될 거야 라는 태도로 과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까요? 그게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자기가 하던 얘기를 보수가 하면은 전에 말을 바꿔서 막 공격을 하고 보수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가 옛날에 하던 얘기를 진보가 하면 또 그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걸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당파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변론한 것 중에 이제 말하자면 그 북파 공작원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렇죠. 그 북파 공작원들 북에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 배상을 해달라고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고엽제 피해도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북파 공작원들 그래서 그 배상에 관한 법도 만드는데 좀 관여를 했고 그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절차적 공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 가치와 이익을 잘 배분하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어떻게 잘 보장하는 것이 법의 특성인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막 하지만 절차적으로 공정을 확보해야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딴 말을 하게 되면 입장이 바뀐다고 딴 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건데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모든 걸 지금 법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냥 동네 사람끼리 싸우는 것도 고소고발. 그 다음에 층간소음도 고소고발. 층간소음도 네. 고소고발. 학교에서 학폭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끼리 그거 다 싸워도.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끼리 싸우는 걸 변호사가 그거는 학교에서 교육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정치가 가치와 이익을 배분해주는 정치라는 건 국민이 대표자들이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다 그 국민이 뽑은 게 아니거든요. 법조는 시험 잘 봐갖고 공부 잘해갖고 이런 친구들한테 전부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치와 이익을 결정하는 지금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이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검찰도 철저히 자제를 해야 되고 칼자루가 있으면 집어넣어 놓고 안 써야지 겁만 주고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그냥 막 먼지털이식으로 뭐 인디안 기우지 하듯이 너 죽을 때까지 내가 판다. 사법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아요. 뭐 그 사건을 가져오니까 그럼 판결을 해야 돼요. 뭐 검찰총장이 이거 뭐 직무를 정지하는 게 타당하나 안 하냐. 옛날 같으면 그거 알아서 검찰총장이 창피하니까 그냥 물러나든지 네. 아니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든지 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극한 투쟁하다가 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법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정치 차원에서 풀어야 되고 이웃 간의 문제도 학교 간의 문제도 교육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다 법으로 푸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네. 이 법의 자제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시간이다. 네. 조금 이제 뭐랄까 작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법 절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란 것이 절차적 정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게 형사 사법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아주 그 첨예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또 무기 대등 원칙, 그 양 당사자가 대등하게 싸워야 되는데 국가는 검찰에 뭐 치열한 법리 전문가들이 다 있고 경찰은 또 엄청나게 커다란 그 사실관계 조사의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는데 변호사는 대단히 작은 그리고 소수의 인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영태 변호사님이야 뭐 탐정처럼 사실은 경찰 이상으로 사실관계 조사하고 증거 확보하고 다 하시고 법리투쟁도 검사 이상으로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열세 아닙니까 변호사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치과관이 모르겠어 하는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의학자들 제가 최대한 만나서 그 전문 지식을 얻었고 화재에 관한 전문가도 얻었고 예를 들면 거기 유치원에 버스가 몇 시에 지나가는지 그리고 제가 미리 가서 그 버스 유치원 거 다 확보하고 그랬는데도 검찰 이제 법정에 쓰게 되니까 그 버스 시간표를 조작해 갖고 내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미리 확보를 안 했더라면 우리 미리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커튼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어떻게 제작했느냐에 관해서도 미리 다 저희가 제작해보고 모양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커튼 업자 나오니까 딴소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들이대니까 그걸 또 반박하는 사람 또 불러서 또 증거 또 말을 바꾸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기관 쪽은 막강한 그 권력과 조직을 가지고서 하고 있고 네.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좀 열악한 건 틀림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만 맡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이 열심히 하면 그래도 증거 수집해서 공격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안 하는 게 좀 많이 불리한 판결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경찰은 그 사건 하나만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력 투구를 하면 변호사는 그 하나 갖고 전력 투구하는데 경찰은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변호사의 무슨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탐정 제도라든지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탐정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 가서 다 찾아보고 조사하고 그러려면 그 전문가가 있으면 조력을 받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탐정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저 법제화는 안 됐는데 네. 그 탐정 거기에 부작용이 이제 흥신소 같은 예. 일을 할까봐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 말고 그걸 잘 규제하면서 정말 그런 증거를 피고인 쪽을 위해서 수집하고 이러는 기능 그것이 이제 그것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아웃소싱이죠. 변호사가 그런 조직을 갖출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아웃소싱 돼 있는 그런 조직을 굴리고 변호사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전 전부터 그런 네. 주장을 했어요. 예.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야말로 평생을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계신데요. 사실 잘 보면은 사회 주변 곳곳에든 아직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실감이 사실 나거든요. 정말 진정 법은 돈이 없고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전 유죄, 유전 무죄는 그 법원에서의 그 법조로 넘어왔을 때의 일이고요. 그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거. 그게 정치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노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요새 뭐 김용균법도 굉장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재해가 발생 안 할 수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그걸 막는 길은 그걸 막는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법은 약간 거기 뒤치다거리 하는 이렇게 말하면 청소부 비슷한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좋은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법조는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법조 전체가 정말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국민들의 변호사 통제하기 쉽지 않죠. 이건 개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판사 검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는 거 그게 요새 나오는 뭐 검찰 개혁도 있고 뭐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전무죄를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그냥 수사만 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은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되면 서로 견제가 되거든요. 경찰이 아무리 사람을 딸딸 묶어서 막 모르려고 그래도 그럼 검사가 보고서 너 이거 묶어 딸딸 볶았지? 너 이거 나 우리 기소 안 해? 그냥 모든 일을 법으로 자르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는 게 쉬운 말로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 저도 털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탈탈 털면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털어도 기소권 가진 사람이 에이 이런 거 기소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털 거예요 밑에서. 그리고 기소를 갖다가 엉터리로 할 때 여기서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저는 기소와 수사의 철저한 분리 이런 제도를 잘 만들면 아까 말한 그런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같은 그런 것들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에 대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들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정의에 대한 상대주의. 어쨌든 정의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고 상대방의 것은 잘못됐고 또 하나는 강자의 논리.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결국은 이기고 결과적 승리한 사람의 논리가 정의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정의에 대한 많은 이 사회상에 대해서 김용태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전적 정의가 각자 그 사람 몫에 맞는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 그래 각인에게 그의 것을이라는 게 이제 아주 옛날 수천 년 된 정의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현실에 구체화하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표상해 놓은 게 헌법이고요. 헌법에 아까 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것들을 지키는 거 그게 가장 큰 정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자유권에 대한 보장이 있고 또 재산권의 행사에 관해서도 우리는 사회적 시장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돈이 자기 거가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 범위 내에서의 재산권 보장이지 그건 천부인권이 아니에요. 재산권은 우리 헌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네 재산을 사는 것이지 이 땅이 내 거라고 해서 내 등기돼 있다고 원래부터 내 거는 아니고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예를 들면 요새 그 땅은 국가가 가지고 집은 지인 사람 걸로 해서 이익이
그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각인에게 그의 것을 잘 실천하는 아주 정밀한 제도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어떻게 잘 꾸려서 잘 가치와 이익을 그 사람에게 부합하는 가치와 이익을 배분해 주느냐. 자기 거 아닌 걸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그 개별법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느냐가 이게 그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진보와 뭐 보수 또는 남성과 여성, 뭐 노인과 젊은 사람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그 우리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라는 개념보다 더 큰, 그리고 뭐 세계 공동체, 뭐 인류 공동체, 그리고 뭐 이제 그 교황님 얘기해 보면 뭐 이런 생태계까지도 다 공동체에 넣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의 나는 하나다. 그런 더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먼 조망, 이게 다 전체가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하면 한 형제다. 저 나쁜 놈도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내 형제야. 우리 계속 쭉 진화론의 맨 끝에 가면 세포 하나가 처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뭐 나뭇잎도 나하고 그 갈라진 세포고 끝까지 올라가면 하나 조상이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쁜 놈도 하나고,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니까, 그런 공동체적 조망에서 잠시 이렇게 요 세상에서 이제 개체로서 나와 있는 동안 어떻게 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가치와 이익을 받을 것이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줄 거냐, 이런 관점을 좀 크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정의라고 부르짖고요. 상대방은 불의이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혼란이 우리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정의의 강물은 아주 도도하고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김영태 변호사님이 30년 동안 산 증인으로서 우리 사회 정의를 지켜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 그 정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모두 모인 헌법이라는 그 기본 틀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법으로서 좀 더 현실화시키면서 그것을 지키고 집행하는 우리 사회의 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나눠주신 김영태 변호사께 감사드리고요.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